자, 안녕하세요. 현동쌤입니다. 자, 수업을 촬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난주에 수업을 못 들은 친구들이 있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 자, 참고할 수 있는 친구들 참고해서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은 추석 연휴 때문에 6반하고 9반 친구들이 수업을 못 들었고요. 혹은 이제 오늘 이제 대항해 시대 신앙으로 개척하고 절대왕정 수업을 해볼 건데 수업을 수강했는데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서 복습이 필요한 친구들은 이 영상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120초 쪽으로 바로 갑니다. 자, 여러분 눈으로 같이 따라오세요. 선생님이 이야기샘 읽어보겠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인구가 감소되어 농장에서 일할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유럽인은 노예 무역을 확대하였다. 유럽인은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를 최고 이익을 남기는 상품으로 여겼다.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1000만 명 이상의 아프리카인이 자신의 고향에서 납치되거나 팔려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끌려갔다. 이들은 쇠사슬에 묶인 채 배에 태워졌고 기나긴 항해를 견디지 못해 항해 도중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다. 노예 무역으로 아프리카의 인구는 급속히 감소하였고 남녀 비율의 균형도 깨졌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에서요. 아메리카 원주민의 인구가 감소되었어요. 왜 그렇다고 했죠? 대표적으로 에스파냐인이 그 아메리카 원주민 공격했죠? 그래서 뭐 총기와 같은 무기를 써서 얘네 문명, 뭐 아즈텍이나 잉카 문명 박살내 버렸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전염병이 확산돼서 이 사람들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뭔가 생산물을 생산해서 유럽으로 가져가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요. 이 시대는 산업혁명이 아니니까 기계가 없단 말이에요. 로봇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 와서 노동력을 통해서 농산물을 재배해야겠죠? 그때 데려온 사람들이 누구다? 아프리카 흑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과서 127쪽 상단에 있는 지도를 보면 요 무역 자체를 선생님이 뭐라고 한다? 대서양 삼각무역이라고 한다. 근데 핵심이 뭐다? 아메리카의 공부액이 뜬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흑인 노예를 데려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바로 학습지로 다시 돌아가서 신학로 개척 복습해 보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여러분 문제 지금 풀어보고요. 선생님이 바로 해설할 테니까 풀지 않은 친구들은 잠시 일시정지 했다가 문제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바로 풉니다. 먼저 15번 수능 문제네요. 2016 강연도입니다. 자, 왼쪽에 이 구조를 뭐라고 할까요? 네, 이 구조 자체를 대서양 삼각무역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플러스 아시아, 우리가 배웠던 명나라, 청나라가 추가돼서 전 세계의 경제가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선생님이 특히 강조했던 것이 이 아메리카의 은이 결국 유럽을 거쳐서 아시아까지, 즉 은이 유출되는 과정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답 몇 번일까요? 정답은 바로 5번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상판유 전기시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중세시대입니다. 이제 신학로 개척의 시대는 근대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여러분 아마 2번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동인도 회사는 절대 왕정과 신학로 개척 요 시기에 각각의 유럽의 국가들이 만든 무역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의 내용들은 요 16, 18세기 신학로 개척 시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른쪽에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요겁니다. 바스코다가마. 어느 나라 사람이었죠? 여러분 혹시 학습지 갖고 있다면 그 앞쪽에 문제 있는 앞쪽의 내용에서 국가들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찾았나요? 그렇죠. 바로 포르투갈 사람입니다. 즉 이 문제는 포르투갈에 대해 옳은 것을 골라내면 되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여러분 혹시 1번 헷갈렸을지 모르겠습니다. 1번은 포르투갈이 아니라 에스파냐입니다. 에스파냐. 포르투갈하고 에스파냐는 이베리아 반도에 같이 있는 국가지만 전혀 다른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1번과 4번 잘 구분해서 풀어야 했습니다. 자, 5번은 틀려도 좋고요.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스코 다 가마가 신항로 개척 시대에 배 타고 밖으로 뻗어나갔다. 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다뤄보면, 자, 오늘은 신항로 개척, 그 이어서 이제 절대 왕정을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중세부터 선생님이 정치적 세력의 변화, 흐름을 가져올 테니까 여러분 한번 적어보면서 이 변화를 이해해보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중세 시대는 일반적으로 교회의 시대였는데 결국 중세 후반기에 황제, 국왕의 권력이 강해지면서 이 권력 다툼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교황의 시대는 카노사의 굴욕, 황제의 시대는 아비뇽의 유소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보면 좋겠고, 자, 근데 초반기에는 이 교황과 황제의 다툼 속에서 황제가 승리를 하게 되고요. 그 아래에 있는 신흥 시민과 봉건 귀족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여러 세력들의 갈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러한 갈등 구조 속에서 각각의 역사 변화를 이해하면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흥 시민들은요, 우리가 지금 상공업의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부를 축적해서 권력을 쟁취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봉건 귀족은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봉건제, 기사, 영주와 같은 세력으로서 세력이 점차 꺼지면서 이들과 세력 균형을 통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황제라면 신흥 시민이 조금 더 편할까요? 아니면 봉건 귀족이 조금 더 편할까요? 둘 중 하나를 굳이 고른다면 황제, 국왕의 입장에서는 봉건 귀족이 더 편할 겁니다. 봉건제에 따라서 이미 친숙하게 관계를 맺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신흥 시민은 어떻게 보면 왕따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근데 후반기에 가면 권력 구조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국왕과 권력을 거기에 빌붙어서 살고 있는 봉건 귀족, 이것과 갈등하고 있는 새로운 시민 계층의 구조로 나눠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시민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 절대왕정 시기에 17세기, 18세기의 문화로 어떤 게 유행하고 있냐면 계몽사상이라고 하는 게 유행합니다. 기존의 시민들은 국왕이 불합리하게 국가를 통치하고 있더라도 순응하거나 참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참지 않고 저항을 합니다. 즉, 국왕이 국가를 잘못 통치하고 있을 때는 문제를 제기하죠. 즉, 국왕의 입장에선 반란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시민혁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겠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영국, 미국,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의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의회와 국왕이 싸웠어요. 결국 의회가 이겼고요.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요. 이것을 독립혁명이라고요. 프랑스는 지금 방금 보고 있었던 국왕과 봉건귀족 플러스 vs 신흥시민이 갈등하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레미제라블, 장발장 이야기들로 익숙할 겁니다. 이것을 프랑스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무엇을 배우게 되는 거냐? 요 근대 초반기의 요 구조 있잖아요. 이것을 바로 절대 왕정이라고요. 이번 시간에 이거 배울 거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뭐 배운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왕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저항해서 나타나게 되는 새로운 변화가 시민혁명이다. 권력의 n분의 1 되는 겁니다. 한 명이 절대 권력을 모두 장악하는 것이 아닌 여러 명이 그 권력을 나눠 갖는 구조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절대왕정 본격적으로 우리가 구조를 알아볼게요. 구조. 절대왕정은 어떤 시스템의 체제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건데, 여러분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요. 왕정이라고 하는 군주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 시스템을 이야기해 볼 건데요. 먼저 경제적으로는 중상주의라고 하는 게 언급이 됩니다. 중상주의는 말 그대로요. 상업 내지 상공업을 중요시하는 국가의 정책을 이야기하는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중금주의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것도 금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결국 절대 권력 군주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나라의 경제가 안정이 되어야 나라가 돈이 있어야 군주의 힘이 강화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은보다는 조금 더 귀한 금을 나라 안에서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나라의 부가 더 커지려면 수입을 많이 해야 됩니까? 수출을 많이 해야 됩니까? 당연히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향 자체를 중상주의라고 하고, 이 중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성장한 상공업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하게 된 신흥 시민의 지원, 이들의 발전과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정치 사상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권력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왕권 신수설이 되겠습니다. 원래 중세시대에는 국왕과 교회가 싸웠죠. 자, 그런데 그 갈등 과정에서 군주가 이어버렸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신, 예수님, 하나님의 논리를 자기가 끄집어 와서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 권력 다툼에서 승리하였다라고 하면 왕권 신수설이 나올 수가 없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갑니다. 자, 관료 혹은 관료제를 이야기할 건데 지금 여러분의 입장에서 가장 쉽게 공무원을 떠올려 보면 되겠네요. 자, 선생님은 뭐 군주나 대통령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군주나 대통령이 국가를 잘 통치하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어도 국가는 잘 운영될 수 있습니다. 왜? 그 한 사람이 국가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관료들이 국가를 결국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자, 이러한 관료 존재 자체도 군주가 힘을 키울 수 있는 방면이 되는 거죠. 군주가 있건 없건 국가가 흘러가게 되니까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군주가 지방 곳곳을 다니면서 통치를 해야 되고 감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자, 경제적으로 시스템 기반해서 나라가 부유해졌어요. 정치적으로 국왕은 신성하니까 아무도 덤비지 말라고 했어요. 군주가 똑똑하건 똑똑하지 않건 국가 시스템은 알아서 흘러갑니다. 행정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다 좋아요.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민족이 쳐들어오거나 내부 반란이 일으켜지면 국왕을 누가 보호해 줄 겁니까? 자, 그래서 국왕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 상비군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요 네 가지 시스템, 요것들 결과, 요것들의 총체적인 목표는 여기 왕관이 씌어진 군주의 힘을 키우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우리 뒤에 가서 어떤 걸 볼 거냐면 절대왕정을 두 가지로 나눠 볼 겁니다. 서와 동으로 한번 나눠서 볼 건데요. 자, 뒤에 화면에서 더 연결해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려고 하는 내용의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절대왕정을 서와 동으로 구분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서는 서유럽이 되겠고요. 동은 동유럽이 되겠습니다. 일단 일반화를 시키면요. 서유럽이 동유럽에 비해서 조금 더 세련되고 발전된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동유럽은 쇠락하였거나 발전이 미비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현재 유럽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서유럽이 조금 더 동유럽 대비 잘 삽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을 여러분이 한번 그대로 이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서유럽으로 갑니다. 자, 서유럽은 에스파냐, 영국, 프랑스 세 개의 국가를 알아볼 건데요. 자, 초창기에는 에스파냐가 절대 왕정 국가로서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고요. 그 대표 주자는 펠리페 2세라고 하는 국왕입니다. 자, 이 사람은 오스만 제국을 아예 격파시켜 버렸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우진 못했는데 이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 세력의 국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어떻게 보면 신앙로 개혁 자체가 종교적인 목적을 따졌을 때 그 배경이 이슬람 세력이 서아시아 지역 일대를 장악하고 있어서 그 동북아시아 지역 일대로 유럽인들이 진출하지 못하니까 배 타고 나간 거죠. 근데 필리페 2세 에스파냐는 이 오스만 제국을 격파해 버렸으니까 강력한 함대를 갖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네요. 얘네 함대 이름을 무적함대라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만 말 그대로 무적이어서 한 번도 거의 패하지 못한 건데 영국한테 박살이 나면서 에스파냐는 쉽게 또 몰락의 길을 걷게 되고요. 에스파냐는 이베리아 반도 옆에 있었던 포르투갈을 병합해 버립니다.
근데 지금 지도를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국가가 그 지도에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중후반기에 포르투갈이 독립을 했던 거고요. 자, 기존에 이제 고등학교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이 에스파냐가 어떻게 쇠퇴하게 됐는지 부분인데 여러분은 여기서 그냥 참고만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무적함대가 영국한테 패배한 거. 자, 네덜란드를 기존에 식민지로서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얘네가 그 해상 무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파냐에 많은 부를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독립을 해보니까 나라의 경제적인 재정 상태가 별로 좋지 않게 되고요. 후반기에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절대왕조 국가들이 치고 나오면서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얘네는 그런 상황에 완전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워낙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망할 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사치와 향락을 끊임없이 부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영국입니다. 영국. 자, 헨리 8세는 여기서 그냥 뛰어넘어 볼 거고요. 바로 엘리자베스 1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끔 뉴스에서 엘리자베스 그 왕세손 혹은 그 할머니가 뭐 우리나라나 주변에 국가를 방문해서 뭐 잘 살고 있는 내용들을 봤을 겁니다. 그 할머니가 지금 엘리자베스 1세 후손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절대왕정 시기에 거의 유일무이한 여자 국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이야기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실제로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을 누가 하고 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냐면 영국 국가와 결혼했다. 자기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면서 해군력을 입증시킵니다. 영국은 성국가다 보니까 해군력이 이미 초반기부터 우세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아까 문제에서 여러분 잠깐 봤을지 모르겠는데 동인도 회사를 건립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동인도 회사는 영국만 만든 것이 아니라 프랑스, 에스파냐, 네덜란드와 같은 각각의 국가마다 동인도 회사가 있는데 이것은 지부가 아니라 각 국가에서 아시아권 국가랑 무역을 할 때에 이 무역회사, 국가가 담당하고 있는 무역회사의 이름입니다. 이걸 통해서 무역을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루이 14세. 자, 루이 14세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본인이 국가보다 우선된다라고 하는 식의 표현을 했는데, 즉, 국가가 있기 때문에 국왕이 있는 게 아니라 국왕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이 발언 자체는 왕권 신수설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며 본인의 권력이 무한하고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식의 표현이 되겠죠. 즉, 자기 자신을 대항왕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여러분 이집트에 피라미드 가본 적은 없지만 한 번쯤은 본 적은 있겠죠? 자, 이집트의 파라오 권력이 막강하니까 그런 거대 건축물을 쌓을 수 있었겠죠? 프랑스의 루이 14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궁전을 건립하게 되는데 루이 14세가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살을 덧붙여 본다면 중상주의 무역을 통해서 국가의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치를 부릴 수가 있었겠죠. 자, 낭트 측령 폐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얘들아, 프랑스는 원래 구교라고 해서 카톨릭을 믿고 있었던 국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전에 칼뱅파나 루터파의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걸 배웠듯이 새로운 개신교, 신교 세력들이 확산되고 있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였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여기서 보는 앙리 4세 때는 낭트 측령으로 신교가 프랑스에 전파되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근데 루이 14세는 황제의 권력, 국왕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싶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세력을 끌어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기존의 카톨릭만 프랑스에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 자체가 낭트 측령 폐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헷갈리면 이 내용은 그냥 패스하고 참고만 해두어도 좋고요. 다만 여러분이 이건 알면 좋겠습니다. 루이 14세 때 구교나 신교가 프랑스 내에 전파가 되고 있으니까
종교와 관련된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국가의 재정을 소모하고 있는 왕이 누구다? 루이 14세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여러분이 서유럽의 절대 왕정 구조, 각각의 국가에서 보이고 있는 특징들을 확인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적어도 이 사람이 어떤 일들을 했었지? 라고 하는 것들은 기억을 하길 바래요. 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동유럽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자, 아까 표현했듯이 동유럽은 서유럽 대비 발전도가 떨어진다 라고 하는 식의 표현을 했는데 동유럽은 농노제가 유지되고 있겠습니다. 얘들아, 농노제는요 중세시대의 산물이죠. 노예도 아니고 농민도 아닌 중간 단계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절대왕정 시기는 근대입니다. 근대 시기가 도래했는데 중세의 대표적인 신분계층이 농노가 있다라고 하는 건 시대의 발전이 뒤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절대왕정을 뒤받들게 되는 하나의 시스템 혹은 하나의 구조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신흥 상공업자 혹은 신흥 시민계층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상공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서 국가의 부를 확대하다 보니까 국가의 힘이 키워지게 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아까 관찰했었는데요. 상공시민이 덜 발달하게 되면 나라의 부도 떨어지게 될 것이고, 즉 부가 약하게 되면 절대왕정의 힘도 약하겠죠. 그래서 동유럽 절대왕정의 특징이 무엇이다? 서쪽하고 비교했을 때 약 100년 정도는 시기가 늦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계의 왕조를 통해서 절대왕정의 내용을 보면요. 자,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국가의 명칭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세계 지도를 한번 펴보면요.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국가의 명칭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쵸? 자, 프로이센은 오늘날 독일의 기원이 되는 국가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이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자체가 나중에 경쟁 과정과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독일이 되는 겁니다. 자,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국가 제일의 공복을 자처하는데 여기서 공복은 배고픈 게 아니라 심부름꾼을 이야기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뭔가 이상하네요. 절대왕정, 군주의 힘이 막강해야 되는데 심부름꾼이래요.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자기의 자세를 낮춰서 자기의 권력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서하고 비교했을 때 동쪽의 왕정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오스트리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겠고요. 자, 종교적 관용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새로운 종교도 인정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요? 자, 그 다음으로 오스트리아. 크게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국왕 이름 하나만 확인해 볼까요? 요제프 2세. 개혁이 실패됐습니다. 귀족들의 반발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국가가 러시아네요. 자, 여러분, 러시아는 아시아예요? 유럽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듯이 유럽 내에서 같이 보고 있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러시아는 국토가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 있는데 서쪽이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서쪽의 인구가 서쪽의 산업 발전 상태가 더 발전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의 서쪽이 동유럽인 거죠. 그래서 동유럽의 국가로 많이 지칭을 하고 있겠습니다. 자, 러시아에서는 표트르 데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서유럽화 정책입니다. 동쪽 유럽의 러시아가 서쪽의 유럽이 되고 싶었다. 서쪽의 유럽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을 모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표트르 데제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서쪽 유럽으로 건너가서 산업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유럽의 공장 시스템을 러시아에 도입하려고 했죠. 자, 두 번째로 서유럽의 국가들을 보니까 이 국가들이 당시에 수염을 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트르 데데도 그걸 따라해서 러시아에서 수염을 자르게 합니다. 어쨌거나 국가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서유럽의 절대 왕정처럼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청나라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한대요.
여러분 네르친스크 조약 한번 들어봤을걸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자, 잘 기억해봐 얘들아. 자, 우리 청나라 강의제 할 때 한번 언급을 해 보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과서 130쪽에 있는 내용 직접 연결해 보고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크게 설명할 게 없습니다. 쭉쭉쭉 연결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일시 정지했다가 정답 확인만 하세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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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하면 되겠죠? 그쵸? 크게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앞에서 봤던 내용을 쭉쭉쭉 연결해 본 겁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 군주가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는지를 여러분이 비교를 하는 것이겠죠. 자, 왼쪽과 오른쪽은 구분이 되죠. 이쪽이 서고 이쪽이 동쪽의 입장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에 만나요.